이것은 사람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 악귀가 궁궐을 넘은 것이다. 1527년 3월 새벽 중종의 침전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불에 타고 사지가 찢긴 쥐 한 마리. 불과 보름 전 세자의 생일날에도 동궁 담장밖 살구나무에는 꼬리가 잘리고 온몸이 그을린 쥐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저주란 곧 반역을 의미했습니다. 대상이 차기 국왕인 세자였다는 점에서 궁궐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해자의 그림자가 궁궐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가던 그날, 조선 역사를 뒤흔든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궁녀와 하인들이 의금부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지만 범인의 실체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이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중종의 총애를 독점했던 여인, 왕의 첫 아들을 낳아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던 정일품 경빈 박씨가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왕비의 자리를 넘보았던 그녀는 결국 증거도 목격자도 자백도 없는 상태에서 차가운 사약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녀의 죽음 뒤에는 아들 복성군과 사위들의 줄초상이 뒤따랐으며 한때 번성했던 가문은 하루아침에 멸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과연 이것은 한 여인의 비뚤어진 야망이 불러온 자업자득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정점에서 설계된 치밀한 정치적 타살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박씨라는 여인이 가졌던 찬란한 꿈과 그 꿈이 으스러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다시 짚어보아야 합니다. 1506년 가을, 박씨는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연산군의 채용사에 의해 강제로 끌려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녀가 섬기던 왕은 반정으로 폐위되었고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채용사로 들어온 여인들은 대부분 고향으로 돌려보내졌지만 박씨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반정공신 박원종이 그녀를 주목한 것입니다. 상주의 가난한 사족 가문 출신으로 아버지가 군역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공궁했던 박씨에게는 오직 하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뒤흔들 만큼 눈부신 미모였습니다. 박원종은 새 왕 중종의 총애를 받을 여인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그는 박씨를 자신의 세력권 안에 두고 중종에게 추천했고 박씨는 종사품 수기의 품계를 받으며 화려하게 궁궐에 재입성했습니다. 1506년 9월 반정이 일어난 지 불과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권력의 중심부로 던져진 20살 남짓한 젊은 여인은 이제 살아남는 것을 넘어 권력의 정점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중종의 총애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공신들의 압박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왕비였던 신씨는 폐위된 연산군의 장인 신수군의 딸이라는 이유로 혼인 7일 만에 폐출되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아버지의 죄로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난 신씨의 비극은 중종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중종을 앞세웠지만 실질적 권력은 자신들이 쥐고 있었고 중종은 명목상의 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박씨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정치적 계산 없이 순수하게 자신을 대하는 듯 보이는 여인, 궁궐의 복잡한 권력 다툼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박씨의 처소였습니다. 1507년 10월 새로운 왕비로 파평 윤씨 가문의 장경왕후가 간택되었습니다. 박씨에게는 첫 번째 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09년 3월 박 씨는 중종의 첫 아들인 복성군을 낳았습니다. 왕의 서장자를 낳은 후궁이라는 지위는 그녀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당시 중종에게는 적자가 없었고 복성군은 사실상 유일한 왕자였습니다. 박 씨는 종이품 귀인으로 승격되었고 궁궐 내에서 그녀의 발언권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1515년 박 씨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장경왕후가 원자호를 낳고 닷새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왕비의 자리가 다시 비었고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차례라고 박 씨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왕의 아들을 낳았고 중종의 총애도 여전했으며 궁궐 생활에 익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성군을 적자로 만들어 세자로 책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녀를 들뜨게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영의정 정광필을 비롯한 대신들은 미천한 출신의 후궁이 국모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고 왕비는 단순히 왕의 배우자가 아니라 국가의 어머니이자 종법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상주의 가난한 사족 집안 출신인 박 씨를 왕비로 삼는 것은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것이 대신들의 논리였습니다. 더욱이 복성군을 적자로 삼는다면 서자와 적자의 구분이 무너지고 왕실의 질서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습니다. 결국 중종은 대신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1517년 2월 당시 12살에 불과한 파주 윤씨 가문이 윤지임의 딸을 새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훗날 문정왕후로 불리게 될 이 어린 왕비의 간택은 박 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중종은 박 씨를 위로하듯 그녀를 후궁 최고 품계인 정일품 경빈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예라기보다는 더 이상 오를 수 없다는 명확한 선고였습니다. 박 씨는 경빈이 되었지만 그녀의 아들 복성군은 여전히 서자였고 왕비의 자리는 영원히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1519년 2월 중종은 장경왕후가 낳은 원자호를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훗날 인종으로 즉위하게 될 이 어린 세자의 책봉은 복성군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경빈 박 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분노와 좌절을 삼켜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먼저 태어났고 자신이 중종의 총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세자는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습니다. 잦은 열병과 기침으로 고생했고 대신들은 늘 세자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한편 문정왕후는 왕비가 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빈 박 씨와 복성군을 둘러싼 소문이 궁궐 안팎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세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중종의 서장자인 복성군이 다음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상상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선의 법도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세계에서 불가능은 때로 가능이 되었고 그런 가능성 자체가 두려움을 낳았습니다. 경빈 박 씨가 실제로 그런 야망을 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팎에서는 이미 그녀를 세자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대비 정현왕후는 특히 경빈을 경계했습니다. 중종의 어머니이자 세자의 할머니였던 정현왕후는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경빈의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고 1527년 봄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2월 25일 세자의 생일날 동궁 담장 밖 살구나무에서 불에 탄 쥐가 발견되었습니다.
꼬리가 반쯤 잘리고 온몸이 그을린 채 거꾸로 매달려 있었는데 주둥이와 눈이 불에 찢어진 모습이 너무나 기괴했습니다. 보름 뒤인 3월 11일에는 중종의 침전 아래에서 또다시 불에 탄 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지가 찢겨나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궁궐은 즉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저주 행위였고 조선의 법전에서 저주는 곧 역모를 의미했습니다. 의금부는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많은 궁녀와 하인들이 잡혀가 고문을 받았지만 범인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주는 보통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인데 이번 사건의 쥐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대담하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주 그 자체보다 저주가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사는 점차 경빈 박 씨의 거처로 좁혀졌습니다. 경빈의 나인 범떡이 내뱉은 사소한 실언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왕대비전 행차에 경빈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 경빈의 시비들이 쥐 인형을 가지고 놀았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왕대비 정현왕후는 경빈을 범인으로 확신했습니다. 증거는 불확실했지만 정황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경빈에게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세자가 사라진다면 복성군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그 위험한 가능성 말입니다. 중종은 괴로워했습니다. 한때 가장 사랑했던 여인, 자신의 첫 아들을 낳아준 여인을 역모의 죄로 다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왕대비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고 세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접어야 했습니다. 1527년 4월 21일 경빈 박 씨는 폐서인되어 서인의 신분으로 강등되었습니다. 확실한 물증도 자백도 없었지만 오직 의심과 정황만으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복성군 역시 왕자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경빈은 고향인 상주로 쫓겨났고 복성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한때 궁궐에서 가장 화려했던 여인은 하루아침에 궁궐 밖으로 내쳐졌고 그녀가 꿈꿨던 모든 것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527년 4월 경빈 박 씨가 패출된 직후 궁궐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빈은 고향 상주로 쫓겨났고 복성군은 강화도에 유배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그들은 언제든 권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었습니다. 특히 복성군은 중종의 서장자라는 신분 때문에 정치적 야심을 가진 이들에게는 매력적인 카드였습니다. 1527년부터 1533년까지의 6년은 조선 정치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기를 지배한 인물은 김한로였습니다. 김한로는 중종의 세 번째 왕비인 문정왕후의 외삼촌으로 외척의 힘을 이용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1519년 기묘사화로 살인파를 제거한 뒤 훈구파의 실권자로 부상했고 1527년부터는 사실상 조선의 권력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김한로의 권력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모든 세력을 제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경빈 박 씨와 복성군은 김한로에게 이중적 의미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위협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적을 제거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김한로는 경빈 사건을 철저히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경빈의 사위들과 친인척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경빈의 딸은 홍여와 윤자임에게 시집갔는데 김한로는 이들을 영모의 일당으로 몰아갔습니다. 1533년 또다시 기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자긴두 사건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사람 머리에 세자의 이름을 적어 꽂아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전의 쥐 사건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의금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곧 경빈의 사위인 홍여의 하인들이 배후로 지목되었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 하인들은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홍여가 시켰고 홍여는 경빈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백은 완벽하게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법정에서 자백은 절대적인 증거였습니다. 고문을 통해 얻어낸 자백일지라도 일단 자백이 나오면 그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김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종에게 경빈 박씨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왕대비 정현왕 후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세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빈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종은 다시 한번 괴로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1527년에는 경빈을 패출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목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 자신의 첫 아들을 낳아준 여인에게 사약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종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압박은 거세졌고 왕대비의 뜻도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앞에서 중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1533년 5월 17일 상주에 유배되어 있던 경빈 박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문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을지 아니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조용히 사약을 받았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중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경빈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세자를 저주한 적이 없으며 모든 것이 누명이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인 5월 20일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종은 자신의 친아들인 복성군에게도 사약을 내렸습니다. 복성군은 당시 24살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영모로 몰려 패출되고 자신도 왕자의 지위를 박탈당한 채 6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명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복성군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었고 그의 존재가 정치적 불안 요소였다는 것이 죽음의 이유였습니다. 중종이 자신의 첫 아들을 죽인 이 결정은 왕으로서의 비정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중종 개인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중종은 반정으로 옹립된 왕이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이 만든 왕이었고 평생 신하들의 압박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왕비신 씨를 혼인 7일 만에 패출해야 했고 사랑하는 후궁과 아들마저 죽여야 했습니다. 왕자는 그에게 영광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경빈 박씨의 죽음과 함께 그녀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사위들은 모두 처형되거나 유배되었고 친인척들도 화를 입었습니다. 경빈의 딸들은 평민으로 강등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의 중심에 있던 가문은 하루아침에 역적의 집안이 되어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김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는 경빈 사건을 빌미로 정적들을 제거했고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김한로의 전성기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37년
그는 중종의 신임을 잃고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수많은 사람을 죽인 김한로 자신도 결국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한편 세자는 1544년 중종이 죽은 뒤 인종으로 즉위했지만 재위 8개월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평생 병약했던 세자는 결국 왕위를 오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정왕후가 낳은 경원대군이 명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경빈 박씨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질투했던 세자는 짧은 재위 끝에 사라졌고 결국 왕위는 문정왕후의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만약 경빈이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혹은 세자의 건강이 더 악화되었다면 복성군에게도 기회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경빈은 죽었고 복성군도 죽었으며 그들의 꿈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경빈 박씨 사건은 조선 역사에서 여러 차례 재평가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명백한 역모로 간주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조대에 편찬된 중종실록의 사관들은 이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남겼습니다. 경빈 박씨가 정말로 세자를 저주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사건 전체가 김한로와 문정왕후 측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건의 여러 정황을 보면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저주의 방식이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저주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기보다는 저주가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나기를 바란 것처럼 보입니다. 경빈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물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인들의 고문을 통한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였는데 고문을 통한 자백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였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경빈 박씨와 복성군이 제거됨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김한로와 문정왕후였습니다. 김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공고히 했으며 문정왕후는 잠재적 경쟁자인 복성군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길을 열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경빈 박씨에게 공정한 재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경빈 박씨는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실록의 기록을 보면 그녀는 오만하고 탐욕스러웠다고 합니다. 왕의 총애를 믿고 교만했으며 권력욕이 강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대부분 그녀가 역모로 처형된 뒤에 쓰여진 것입니다. 역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에 대한 기록은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빈 박씨가 미천한 신분에서 출발해 왕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에 정점 가까이까지 올라간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2번이나 왕비가 될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 번은 장경왕후에게 또 한 번은 문정왕후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신분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그녀가 느꼈을 좌절과 분노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먼저 태어났고 자신이 왕의 총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신분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세자를 원망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과 저주는 다릅니다.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과 실제로 역모를 꾸미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경빈 박씨가 정말로 세자를 저주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에게 공정한 재판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오직 의심과 정황만으로 그녀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까지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폭력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국가가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한 여인과 그녀의 가족을 완전히 파괴한 사건이었습니다. 중종은 이 사건을 통해 두 번째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씨를 패출했을 때였고 두 번째는 경빈 박씨와 복성군을 죽였을 때였습니다. 중종은 평생 신하들의 압박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고 자신의 아들조차 구하지 못했습니다. 중종의 치세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끊임없는 정치적 갈등과 권력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경빈 박씨 사건은 그런 중종의 비극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는 경빈 박씨와 복성군의 묘가 나란히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묻힌 이 묘역은 권력이라는 괴물이 어떻게 사람을 집어삼키는지를 보여주는 침묵의 증언입니다. 경빈 박씨는 권력을 꿈꿨고 그 꿈 때문에 파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파멸시킨 것은 그녀의 야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분제라는 견고한 벽이었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정치 세력의 음모였으며 공정하지 못한 사법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빈 박씨 사건을 돌아보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권력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고 법이 어떻게 정의가 아닌 폭력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증거도 없이 공정한 재판도 없이 오직 정치적 필요에 의해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경빈 박씨가 정말로 무죄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음모에 가담했는지는 이제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패자의 목소리는 지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녀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경빈 박씨와 복성군의 비극은 권력의 잔혹함에 대한 경고이자 정의와 공정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사의 교훈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깊은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